그 앞서 잠깐 이제 뭐 하시지만은 이제 얘라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위치라 네네. 자리를 매기는 거다. 네네. 매기고 네. 거기에 이제 맞게 선다. 네네.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은 네. 서열과 이제 사석 배치. 네네. 예, 그렇게 네, 이제 예.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서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네. 의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뿐만 네. 아니고 네. 우리가 일단 조직이라든가 네. 예. 또는 이제 일반 사회생활하는 데서도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유용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뭐 네. 위아래 네. 뭐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맺긴 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네. 더 네. 이게 우리가 네. 조직 생활을 하자, 네. 사회 생활을 하자 하는 네. 의미에서도 네. 그럼 서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네. 그것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신다면 네. 어떻게 예. 서열에 대해서. 네, 서열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식적 서열, 뭐 비공식적 서열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뭐 과거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이제 권력 서열이라는 또 용어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예, 서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무질서에서 질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순서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나온 어떤 질서가 네. 이제 서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 서열이 좀 고착, 네. 서열이 어떤 사회적인 서열로 예. 이렇게 작용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과 이제 근대 사회에서 이제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형성된 이 유럽 백인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서열보다는 이제 의전 서열, 네.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인 그런 서열이 이제 자리를 잡았지 않느냐. 뭐 크게 이제 대비시켜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대사님께서 그 권력 서열 말씀을 네네. 하셨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도 그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 하나의 국가의 의전 서열이 따로 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 고위 직책의 의전 서열은 뭐 이제 상식적으로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제 산부요인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예. 그다음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장, 예. 그 다음은 국무총리, 예. 그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여당 대표, 예. 이제 야당 대표, 예. 국회 부의장, 예. 감사원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의전 서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국경일 행사라든가 예. 행사할 때는 되게 이런 순서로 네. 이제 이렇게 네. 자리를 정하게 예. 되는 예. 것이죠. 예. 또 뭐 고난 대행하고 또 좀 다른 좀 그런 그렇죠. 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혹시나 네. 그 유고시에 네네. 그걸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네. 있는 서열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르겠죠. 네, 권한 대행은 이제 3부 중에서 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네. 대통령이 이제 권위 네. 또는 사고로 업무를 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네. 한마디로 이제 대신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에. 네. 그래서 그 순서가 국무총리와 네. 이 법이 정하는 순서.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은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국무총리 다음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들 가겠죠. 부총리, 교육부 장관, 예.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순으로 이제 국무위원 간의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바로 자기 차상급 이제 국무위원이 또 권리가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서열이라는 게 이제 사회 조직 사회라든가 또는 사회에서 하나의 이 뭔가를 규범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또 이게 제대로 자기가 그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하고 느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겠죠. 또는 이제 갈등이 서로 생길 수 있고 이 자리 이게 서열의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특히 이제 외교 사절은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국가를 이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잘못되어 있다,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국가에 대한 위신과 이제 위상이 이제 걸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외교단을 초청하는 행사에는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왜 내 자리가 여기냐? 그렇습니다.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일단은 이제 불만 항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겠죠. 종종 있죠. 그리고 그 외교 사절은 그냥 뭐 참자 하고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본국 정부에서
그 외교 자질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자리에 계속 그렇습니다. 앉아 있었느냐? 네네. 그런 이제 자리에 앉게 되면은 당신은 항의를 하거나 네.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지 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네, 있었느냐 네. 하고 뭐 경고를 한다든가 또 뭐 이제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 의전의 세계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위치, 네. 자리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예. 그런 그 이제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얽힌 예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왕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좀 과거로 가서 아주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그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입니다. 네. 장수왕. 네. 장수왕이 이제 오래 사셔갖고 이제 장수왕이라는 네. 이제 불리우는데 장수왕 7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기 489년인데요. 네. 당시 중국은 이제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네. 북조는 이제 북이라는 네. 이제 강국이 있었고 네. 남조에는 이제 남제라는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북위에서 열린 행사에 네. 남제 사신과 고구려 사신을 네. 같은 줄에 세운 겁니다. 네. 북위에서. 네. 남제 사신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남제 입장에서는 북이나 남제나 중국의 중원을 놓고 네. 경쟁하는 남제도 천자국이었고 네. 또 남제도 황제였고 네. 남제 입장에서는 그 이 행사가 있기 얼마 전에 480년에 네. 장수왕을 표기 대장군이라고 또 책봉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남제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책봉한 나라의 사신과 네. 같은 이제 줄에 서게 하니까 예. 뭐 상당히 좀 예. 화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북위에 예. 기록에 보면 이제 주객랑이라고 그래서 예. 바로 이제 이 자리가 의전장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주객랑에게 이제 강력 항의를 했더니 예. 그 북위의 반응이 남제 사신에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충분히 높은 자리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네, 이제 항의를 일축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당시 북위는 고구려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좋은 사이였고 또 북위와 남제는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북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고구려를 좀 우대하고 남제 사신은 좀 홀대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를 또 표출하는 그런 그렇죠. 또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자리를 놓고는 뭐 싸우기도 하고 갈등 뭐 앞서 이 대사님이 그 마차 타고 오다가 뭐 결투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게 결국은 자리와 관련된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 개인의 그 위치라면 뭐 양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나라라는 것이 배경을 뒤에 있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그 본격화되고 각 지자체 간에 이제 그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이제 박람회 같은 것도 있고 지방 축제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조금 이제 국제적인 행사라고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외교단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교관에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아니면 뭐 축사해달라고 하는데 그 만약에 대사분들이 몇 분이 오다 보면은 그것도 자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외교부 의전실에 물어봐서 좀 확인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력에 따라 또는 주최 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 대사를 상위에 앉히고 또 이제 이렇게 자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못 매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항의 사건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아주 적절한 예를 드셨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대사들 사이에서는 나라의 국력, 나라의 크기가 아니고 그 임지에 누가 더 먼저 왔느냐, 누가 얼마나 더 오래 있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대사들 간의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서울에 온 외국 대사 중에서 가장 서울에 부임한 지가 오래된 사람이 서울에 있는 대사들을 대표하는 외교 단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교 단장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고요. 외교 단장을 맡으려면은 보통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한 최소한도 5년, 7년, 8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외공관장이 뭐 법적으로 임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 한 2년 반에서 3년 근무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외교단장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북한 대사는 맡을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나라에 오래 있어야지 이제 대사가 되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장 대사로 오래 근무한 기록을 보면은 과거 이제 니카라과 좀 권위주의적인 소모사라는 이제 대통령 정권 시절에 니카라과의 주미 대사가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또 냉전 시절에 그 주미 대사를 했던 소련의 도브리닌이라는 대사, 그 대사도 아주 뭐 오랫동안 이제 주미 대사로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예전에 뭐 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상당히 십몇 년을 그분이 이제 비탈리 팬이라는 대사인데요. 이제 우리 한국계 고려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88 올림픽에 이제 와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대표단의 입장식 때 이제 기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수 출신이죠. 체육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한국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또 잘 살려서 이제 그 정부로부터 주한대사로 임명이 돼서 서울에서 아주 오래 근무하셔서 외교단장도 하셨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주한대사로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꽤 유명한 신분이죠. 자, 이렇게 뭐 서열 자리 그 배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그 또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도 이제 초청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사진 촬영을 할 때 바로 영국 총리의 우리가 봐서 오른쪽에 서셨어요. 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었단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좀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위상이 이제 그만큼 이제 높아져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위상이나 국력에 따라서 그런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죠,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론상 그 국가 간의 관계, 근대 국가 간 체제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동등한 존재라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의 국력을 가지고 그런 의전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가능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국력을 측정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겠습니까?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고요. 그런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의전 서열은 먼저 이렇게 정합니다. 국가 원수가 이제 가장 높은 범주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왕. 대통령이나 국왕. 그 다음은 정부 수반. 총리를 말하는 거죠. 총리라든가 뭐 이렇게 내각제인데 의원 내각제 국가의 이제 총리가 되겠고요. 크게 이 두 그룹을 가지고 이제 의전 서열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통령이 된 지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총리를 15년 한 사람보다도 의전 서열은 앞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의 또 대통령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다자회에 갔을 때 만약에 10몇 년 하고 한총리보다도 일단 그럽니다. 서열이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이런 의전 서열은 용도가 한두 가지가 첫째는 오찬 만찬 때 좌석 배치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 때 그 어디에 쓰시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 런던에서 있었던 정상회의 보면 이제 여기 영국 총리가 있고 여기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계셨고 여기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고 근데 메르켈 총리가 총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말도 10몇 년이 됐는데. 메르켈 총리는 뒤편에 세운 것이죠. 왜? 오로지 총리라는 이유 하나로. 여긴 다 이제 국가 원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 두 분 중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더 대통령이 먼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측이 상석이니까 여기 이제 영국이 이제 호스트가 되겠고요. 이 자리에 우리 문 대통령님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이 G7 내 이 불란서는 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나라는 이제 초대받았고 네, 그래서 이 호스트 입장에서는 바로 오른쪽 네. 여기가 이제 1번 자리인 것이죠. 여기가 이제 2번 자리고 남아공이 이제 3번이고 바이든이 4번이죠. 예. 1번 자리를 손님에게 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요 지금 그 재임 기간이 큰 차이 없는 상황에서 요 1번 자리는 G7의 정식 회원에게 자리를 주고 게스트는 여기다 이제 우리 대통령을 모신 것이 아닌가 하고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그냥 옆에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게 남아공 대통령도 그러니까 G7은 아니지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아공 대통령이 그렇죠. 뭐 남아공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사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여기도 손님이지만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G7에 또 그 하나 건너서 돼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 의전의 세계라는 건 뭐 생각하면 자꾸 또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마크롱보다 좀 더 먼저 취임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문 대통령이 계시면은 이쪽은 전부 다 손님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또 다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모양이 조금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국 의전실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숙고를 하고 많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런 이제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제가 2005년도 에이펙 때 정상 의전을 이제 담당하는 타스크포스의 이제 팀장으로서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최 측인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한 가운데 서시고 좌우에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세우느냐. 물론 이제 그 서열대로에서 이제 좌석을 자리를 배치를 하지만은 공교롭게도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ABC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정상들을 다 뭐 국가원수, 총리 그렇게 구분보다는 ABC 순으로 해가지고. 근데 ABC 순으로 하다 보면은 맨 먼저 오스트레일리아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각 계기마다 이제 그 좌석을 꼭 그런 식으로 배치하다 보면은 A가 항상 우리 옆에 주최 측 옆에 오른쪽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계기별로 조금씩 변화를 줘서 우리 대통령 주변에 좀 더 이렇게 뭔가 이제 의미를 두는 그렇게 이제 배치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그 뭡니까 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좌석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탄력적으로 또는 뭐 융통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최 측에서는 뭔가 고려를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석자가 누구나 수긍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적용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기준이 너무 이렇게 없다든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기준. 지금 우리 이 지사님 말씀대로 ABC로 가다가 한 번은 바꿨다든가 그러면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을 가진 나라 또 그걸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전의 세계는 이 따스한 세계인과 동시에 무척 또 냉정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불만을 가진 국가가 그 다음에 회의를 주최할 경우에는 그 이번에 회의를 주최했던 국가는 맞습니다. 그런 또 대우를 받을 각오를 좀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가야 되겠죠. 상호주의라는 게 또 의전을 이렇게 그 관통하는 큰 또 원칙과 요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좌석 배치가 항상 된대요. 2015년도에도 이제 그런 에이펙 관련된 건데요. 필리핀에서 개최된 에이펙 그 공식 만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또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바로 오른쪽에 그 아베 총리가 앉고 우리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왼쪽에 앉아 있는 필리핀 대통령. 그다음 필리핀 대통령 왼쪽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앉았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게 대화, 미일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약간 비껴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에이펙 그
회의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뭐 원칙이 네. 있는 거죠. 뭐 이게 자석 배치하는 게. 네, 그 지적은 조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필리핀이 이제 이 주최 측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 자리가 이제 1번 자리고 예. 우측이 상석이니까 그렇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2번이고 예. 그다음 여기가 이제 서열 3번, 예. 여기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예.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예. 앉았고 그러면은 일본은 총리고 예. 우리는 대통령이니까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모든 것은 필리핀이 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최국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의 바로 옆에 앉았는데 아베 총리는 우리 대통령은 그만큼 떨어져 앉았다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기준으로 네. 지금 접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적절치가 않죠. 예, 지금 예. 이 필리핀 주최 측인데. 필리핀이 주최 측에서 봤을 예. 때 일본 총리도 2칸, 예. 우리도 이제 2칸. 예. 만일에 우리 대통령을 3번째 열에 예. 앉게 했다 예. 그러면 예. 그건 참 결례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여기 앉을 수도 있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그런 외교를 못했다 하는 것도 좀 적절한 지적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뭐 항의라든가 의견을 낸다면 주최 측인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예. 예. 맞지 않는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제 쪽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런 자리를 배치하는 그 근거와 원칙에 대해서 네네. 참가하는 네. 모든 나라가 네. 수긍하고 네. 공감하는 네. 그런 바탕에서 뭐든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석 배치는 참 아주 중요하고 좌석 배치는 제가 이렇게 의전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좌석 배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다. 뭔가 맞습니다. 더해서 창의적인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좌석 배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의전 업무를 아주 좋아하는 직원들은 좌석 배치라는 과제를 안게 되면 아주 뭐 의욕이 넘쳐서 또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한번 훌륭한 좌석 배치를 만들 것인가 하고 의욕이 넘치면서 이렇게 일을 또 하고 합니다. 일단 뭐 또 혹시 공식 만찬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의 좌석 배치는 또 이제 그러니까 정상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그다음에 일반인 또는 이제 뭐 다른 사회 고위층 인사 참여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좌석 배치에 또 원칙이 또 이게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연회 시간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이제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좌석 배치가 또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서요? 유엔 총회 이제 회의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리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어느 나라는 항상 앞자리일 수가 있고 어느 나라는 항상 뒷자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 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매년 총회 직전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그 나라를 앞에 맨 1번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뭐 이 B로 브라질이 됐다고 하면은 브라질부터 이제 뭐 콜롬비아라든가 뭐 카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알파벳 순으로 계속. 알파벳 순으로. 그러니까 매년 자리가 이제 이렇게 좌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이웃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이제 또 회원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제 R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왼편에는 이웃이 이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QR. 우리나라의 이제 오른쪽은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그래서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는 카타르와 루마니아는 우리의 이제 영원한 이제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 대표단의 이제 좌석은 이제 6석입니다. 한 대표단별로 6개의 이제 자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항상 총회 회의장에서 앉기 때문에 또 카타르 대표부라든가 또 루마니아 대표부하고는 좀 더 이렇게 좀 가까운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내에서는 진짜 이웃이네요. 일본이나 이제 지리상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 이웃이지만은 유엔 총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유엔 대표부에 근무할 때 그런 루마니아 이제 대표부 직원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웃 사촌이라는 그래서 이웃이
그런 친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그런 또 이제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대표부 간에 더욱더 좀 이렇게 긴밀히 이제 우리 협조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또 의전 부분에서 상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의전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에 이제 자주 접하는 그런 건데 그 유래라든가 또는 이제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 서양의 이제 의전의 유래와 관련된 그런 건데요. 레드 카펫 트리트먼트. 레드 카펫을 빨간 카펫을 깔아서 대우한다. 그런 건데요. 그렇죠. 레드 카펫이 어떻게 그렇게 상당히 최상의 예우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됐을까요? 그 이제 옛날로 가면은 이 염색이 이제 발달하지도 않았고 염색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염색을 하려면은 염료를 이제 추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 보면은 그 이제 게르메스라는 그런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이 이제 나무의 진액을 이제 먹고 사는 기생하는 그런 곤충인데 그 곤충의 알을 이제 말려서 빻으면은 거기서 이제 붉은색 염료가 이제 추출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염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모직물 한 10kg 정도의 모직물을 염색하는데 이 곤충의 한 10만 마리, 15만 마리가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으로 염색을 함에 있어서 평민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이제 왕과 귀족만이 붉은색의 옷을 이제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이 그런 그 또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의 카페트를 그 집에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이 올 때는 바로 이제 그 붉은색 카페트를 이제 걷게 하고 우리 지금 뭐 국빈 방한이라든가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방한하게 되면은 그 비행기에서 이제 타락을 내리고 나서는 이제 붉은색 카페트를 이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전통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사님 말씀대로 그 레드 카펫 그 트리트먼트라고 하면은 아주 최상의 대우를 제공한다. 그런 이제 영어 표현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네요. 또 하나 이제 뭐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게 그 최상급 위스키라고 치는 게 로얄 살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로얄 살루트도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다고. 이제 로얄 살루트라고 할 때는 이제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술 위스키 브랜드지만은 그 외국 귀빈이 왔을 때 환영하는 예포 맞습니다. 숫자가 최상위 숫자가 로얄 살루트다. 그런 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로얄 살루트의 유래에 대해서 또 그 예포는 또 어떻게 쏘는지. 뭐 서양에서 이제 나온 또 하나의 관습인데요. 유럽에서 16세기는 그 대항해 시대, 그 해군을 다 이제 육성하고 그랬던 시절인데요. 해군 함정 간의 어떤 관행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군 함정이 어느 나라 항구를 방문할 경우에 해군에는 그 함정에는 이제 대포가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함정을 방문할 때 그 미리 대포를 다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무장 상태랍니다. 당시 이제 대포의 그 이 착탄 거리가 되게 거기서 이제 1헬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되게 한 1850m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함정, 해군 함정이 스페인 항구에 이제 기항을 할 경우에는 그 사정거리보다 더 긴 거리쯤 왔을 때 미리 대포를 앞으로 발사하는 겁니다. 7발. 근데 그 당시는 되게 함정에 이 대포가 한 7대 정도가 이제 적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럼 미리 다 쏴버리면은 당신은 이제 대포에 포탄을 넣어서 발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7발을 다 쏴버리면은 우리는 지금 당분간은 당신을 공격할 수 없다. 비무장 상태이니까 이제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런 예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출발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이 대사님께서 최고의 그 발사 수는 21발인데요. 이 당시 이 화약은
질산 나트륨을 갖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전문적인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질산 나트륨이 바다에서는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포탄을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육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건조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해군 함정에서 한 발을 쏠 때 육지에서는 3발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군 함정은 7발을 쏘는 것이 최고의 예우인데 육지에서는 7 곱하기 3, 21발을 쏘는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이제 예를 갖춘다라고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 국가라든가 군 시설을 방문할 때 환영의 그 예를 갖춘다는 뜻에서 발사하는 게 이제 예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제 7발이, 육지에서는 21발이 됐고 가장 이 예포를 갖추는 대상이 바로 군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주에 대한 예포는 이제 로얄 썰룻이라는 게 이제 용어가 생겼고요. 그게 이제 21발이 가장 그 나라마다 어떤 직급에 따라서 몇 발까지 발사하는가는 다 또 다릅니다. 규정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21발, 또 뭐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 대사에 대해서는 뭐 19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로얄 썰룻 위스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로얄 썰룻은 이제 위스키 한 브랜드인데요. 영국에 이제 그 쉬바스 브로더스라는 그런 그 이 술 회사가 있습니다. 1801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위스키만을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이제 그 최소한도 한 20년 정도는 이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위스키를 만드는데. 1953년 6월 2일에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정식으로 영국의 이제 군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쉬바스 브로더스 회사에서 여왕에 대한 축하를 위해서 로얄 썰룻 21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출시한 것이죠. 그렇죠. 그 위스키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소주 회사에서 처음처럼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위스키 회사에서 이제 로얄 썰룻 21이라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크게 이제 아주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술 애주가들은 하여튼 뭐 로얄 썰룻 뭐 21, 17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이 기회를 빌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위스키라는 이제 용어는 그 이제 스코틀랜드 말로 그 생명이 담긴 물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물. 근데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켈트족이라고 앵글로색슨족과는 또 전혀 다른 이제 민족이죠. 근데 대개 이제 한 5세기 중엽에 게르만 민족 이동 시절에 앵글로색슨족이 지금 독일의 이제 그 saksonia 지방에서 이동을 해서 영국 섬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제 켈트족을 북쪽으로 이제 쫓아낸 거기가 스코틀랜드가 되고 서쪽으로 이제 몰아내고 거기가 이제 웨일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가록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분리 독립운동도 있고 그래서 영국이라는 그 이제 나라 이제 UK라고 우리가 하는 나라는 이제 앵글로색슨족과 이 켈트족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나라가 되겠고요. 이 위스키라는 용어 단어 자체는 영어가 아니고 이 켈트어에서 이제 어원을 갖는다. 이런 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역사도 담겨 있고. 그저 제가 사무관 시절에 이제 의전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선배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이제 대사님께서도 좌석 배치를 할 때 있어서 그 좌석 배치가 어떻게 보면은 의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예술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의전은 한편의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이다. 그런데 NG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술성과 흥행성을 같이 노려야 된다. 영화처럼.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네, 뭐 그 말씀을 하신 분에게 직접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술성이라는 건 이제 그 의전 자체의 그 완성도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전이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잘 끝나느냐. 그다음에 이제 흥행이라는 것은 이제 의전 자체로서 완벽하다 하더라도 뭔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또 그런 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를 이야기할 때 그 영화는 예술성은 있는데
별로 재미가 그렇죠. 없다. 어떤 영화는 예술성은 평가를 받지만 흥행에서는 실패했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겸비해야지 바람직한 의전이라는 것은 의전의 그런 기본 규칙에 따라서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런 감흥,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의전을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NG를 말씀하셨는데 방송이나 영화는 녹화를 할 경우에 잘못되거나 또 이제 배우가 자기 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에게 다시 찍자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배우의 연기가 불만일 때는 감독이 또 다시 찍어야 되겠다. 물론 필름을 많이 이제 허비하게 되겠습니다만 근데 의전의 세계는 NG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실수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NG가 없는 세상이 의전의 세계다. 그래서 의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항상 참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전 업무를 좋아하고 의전 업무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직원들은 자기 능력 바깥에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 너무너무 이제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또 허망하기도 하고 아주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자기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가 자기의 능력 외적인 요인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쇼트트랙 선수가 빙질이 안 좋아서 중간에 넘어졌다든가 그럴 때 느끼는 그 참 마음 아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아픔을 의전 직원들이 행사가 이렇게 자기 능력 바깥의 요인으로 좀 어떤 실수가 발생하면 매우 아주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상황이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또 그 처리해내는 능력, 뭐 임기응변이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능력도 또한 또 의전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또 갖춰야 되겠죠. 아주 우리 이 지사님 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의전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뭐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임기응변, 순발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위기와 실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걸 최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의전을 이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의전 이게 이런 것을 보면은 의전이라는 것은 형식이뿐만 아니라 또 전략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나 뭐 나라마다 이제 그 목표를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전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대기업을 보면은 그 비서실 출신, 이제 의전 업무도 하고 또 비서실 출신들이 상당히 또 임원으로 올라가거나 뭐 사장을 대표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현상이라 할까요?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그런 이 민간 부문에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비서실에서 아무래도 의전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첫째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꼼꼼함, 또 치밀함, 또 완벽을 추구하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역량이 배양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의전의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뤄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이제 통상 의전은 이제 윗사람을 잘 모시는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의전 그리고 에티켓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조직 내에서 불편함이 이제 없게 하고 관계를 이제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말씀도 또 하셨다시피 또 의전은 이제 상식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게 또 국가 차원으로 확대됐을 때 의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국가 의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 나라의 국호, 상대방 국가의 국가, 상대방 국가의 국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작을 하고 필요한 예를 갖추는 것이 국가 간 의전에서 기본의 기본입니다. 나를 대표해서 나의 사절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하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동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그레망이라는 이제 제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게 상호주의라는 국빈 방한,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그 국가 원수와 A급 총리에 한해서만 국빈으로 맞이합니다. 또 국빈 방한과 공식 방한은 그 우리 대통령 해외 순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이제 외교부 의전실에서 이제 그 계획을 받습니다. 이제 다자 정상회의 중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회의, 또 양국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꼭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든가